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머리가 파뿌리처럼 흰 노파가 염라대왕 앞에 끌려 나왔다. 그래, 너는 어디서 뭘 하다 왔느냐? 네, 신라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 왔사옵니다. 신라 땅이라니, 그 넓은 땅 어디서 왔단 말이냐? 네, 경주라는 거울이 옵니다. 평생 동안 뭘 하고 살았는지 재밌는 세상 이야기 좀 해보게. 네, 그 무대로 아뢰겠사옵니다. 노파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어린 딸과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 동안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 혼자서 자식들을 키웠단 말이냐? 네, 시집장가를 보내놓고도 줄곧 집에만 있었기에 말씀드릴 만한 별다른 이야기가 없사옵니다. 노파의 말에 염라대왕은 싱겁다는 듯 좌중을 한 바퀴 돌아보고는 다시 물었다. 그러니까 집 밖의 세상은 제대로 구경도 못했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저는 집만 지켰기에 방귀신이나 다름없사옵니다. 뭐, 방귀신? 이 늙은이 입이 매우 사납구나. 염려대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큰 소리로 말했다. 여봐라. 이 늙은이를 집만 지키는 방귀신이었더니 개새끼가 되어 아들 집이나 지키게 해라. 염려대왕의 불효령이 떨어지자 나졸들은 노파를 끌고 나가 개로 만들었다. 이승에 있는 노파의 아들 박씨의 집에는 개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오더니 새끼 한 마리를 낳았다. 어쩌면 한 마리만 낳았을까? 아내가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자 남편도 곁에서 맞장구를 치며 좋아했다. 오고 참 귀엽게도 생겼군. 아무래도 보통 강아지가 아닌 것 같구려. 그렇게 내외의 사랑을 받으며 강아지는 날이 갈수록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다. 강아지가 커서 중개가 되자 박씨 내외는 집안의 개에게 맡겨두고 온종일 들판에 나가 일을 했다. 대낮에 도둑이 든 적이 있었는데 개가 어찌나 사납게 덤비며 물고 늘어지는지 혼비백산하여 집신마저 내팽개치고 달아나고 말았다. 하지만 신통하게도 동네 사람들에게는 꼬리를 흔들며 덧없이 얌전하고 친절하게 굴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개를 영물이라 부르며 귀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삼복도이 속에 반일을 마치고 돌아온 박 씨는 갑자기 개를 잡아먹고 싶어졌다. 저걸 그냥 삶아 놓으면 먹음직하겠구나. 거기에다 술 한 잔을 곁들이면 그 맛이 그 맛이 좋은데 박 씨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그는 다음 날 아침 동이 트는 대로 개를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개를 잡으면 혼자만 먹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기 구경을 못한 마누라도 포식 좀 하게 하고 건널 마을에 있는 누이 집과 고개 넘어 있는 딸네 집에도 다리 하나씩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자고 나서 아침을 보니 개가 기척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린 것이었다. 마을 어디엔가 있으려니 싶어 아내를 내보내 찾아보도록 한 박씨는 콧노래를 부르며 숫돌에 칼을 갈았다. 그런데 칼날을 세워놓고는 아무리 기다려도 개를 찾으러 나간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다. 점심때까지 기다리다가 지친 박씨는 그만 화가 나서 아내를 탓하며 자기도 찾아 나서려는데 마침 아내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아니 여보, 걔는 어떡하고? 아무리 찾아도 흔적조차 없어요. 원, 필요먹을.
아내를 나무라며 개를 찾아 나선 박 씨도 역시 해질녘에 빈손으로 돌아왔다. 누구 하나 보았다는 사람도 없었기에 그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국에 넘어 살고 있던 박 씨의 딸은 그날 새벽에 밥을 짓다가 성큼 부엌으로 들어오는 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세히 보니 친정집의 개였다. 반가워서 다가가 쓰다듬어 주었더니 개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숨겨달라는 듯 신용을 했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녀는 우선 밥을 준 뒤에 마루 밑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개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마루 밑으로 들어가더니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 박씨 집에 스님 한 분이 들렀다. 스님이 문 앞에 선 채 말없이 박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아니 스님, 왜 그리 쳐다보십니까? 어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군요. 스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요? 댁에 분명 개 한 마리가 있었지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개가 며칠 전에 자취를 감췄지요. 박 씨는 신기한 일을 다 있다고 생각하며 스님을 안으로 모셨다. 천천히 걸음을 옮겨 마루에 걸터앉은 스님은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 개는 바로 돌아가신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의 집을 지켜주려고 개로 환성해서 오셨는데 잡아먹으려고 하다니. 아니, 뭐, 뭐라고요? 그 개가 저의 어머니라고요? 말, 말씀 좀 자세히 좀 해주세요. 기겁을 한 박 씨는 스님의 장삼자락을 잡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스님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말을 이었다. 그 개는 지금 제 너머에 있는 당신 딸네 집에 숨어 있으니 얼른 모셔다 효성을 다하도록 하시오. 그러지 않으면 대대로 가온이 멸할 것입니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넋을 잃고 서 있던 박 씨는 부랴부랴 누이네 집으로 달려갔다. 그 사연을 들은 누이도 크게 놀라며 펄쩍 뛰었다. 두 사람은 다시 개가 있다는 딸네 집으로 둘다름을 쳤다. 어머니 어디 계시냐? 숨이 턱 차오도록 몰아쉬면서 박 씨가 다급하게 묻자 딸은 영문도 몰라 어안이 벙벙했다. 아, 내 할머니 맞이다. 할머니. 할머니라니요. 저기 계시는구나. 어머니, 어머니. 박 씨는 마루 밑에 기어들어가며 울부짖어 어머니를 외쳤다. 고문을 통해 자초지종을 들은 딸도 그제서야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전생에 못한 효도를 이제라도 해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개를 등에 업고 팔도 유람을 시작했다. 이름난 명승고적을 명찰과 두루 살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고향 근처에 다다른 박씨는 잠시 쉬었다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그런데 잠깐 졸다가 깨보니 등에 개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찾아보니 개는 앞발로 흙을 긁어 작은 웅덩이를 마련해 놓고 자는 듯 죽어 있었다. 박 씨는 슬피 울며 그곳에 묘를 쓰고 장사를 지냈다. 그 후 박 씨 일가는 가세가 번창하고 부자가 되었다. 이며 하다 걸었던 방문을 열었다. 영병고수 김진태가 이렇게 며칠째 방문을 닫아 걸고 식음을 전폐한 이유는 오로지 평양감사 이시온과의 마찰 때문이었다. 평양감사 이시온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영병군수 김진태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은근히 김진태에게 면박을 주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기 일쑤였다. 그러나
아랫사람인 김진태로서는 평양감사의 그런 행동에 한마디 항변도 못하고 고스란히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 전 있었던 이시훈의 생일 잔치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또 당하게 되니 차라리 사내 재장부답게 깨끗이 죽는 일을 선택한 것이었다. 인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굳은 표정으로 말하였다. 아버지, 어찌하여 그만한 일로 쉽게 목숨을 끊는단 말씀이옵니까? 이유 없이 모욕을 당했다면 당연히 묻고 따지고, 그래도 안 된다면 똑같이 갚아야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상대는 평안감사라니까. 괜한 일을 벌였다간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도 있느니라. 게다가 무슨 수로 안갚음을 한다는 말이냐? 아들의 말에 김지태가 놀라 말을 했다. 아버지, 소자에게 생각이 있사오니 제게 맡겨주십시오. 인주는 말리는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곧장 평양으로 향했다. 평양에 도착한 인주는 가장 먼저 유명한 기슭집을 돌며 평양감사 이수윤이 평소 가까이 하는 기생을 수소문했다. 인주는 평양감사가 개양이라는 기생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을 알아내고 개양을 찾아가 다짜고짜 본 천장을 내놓으며 말하였다. 내게 긴히 부탁할 일이 있어 일이 찾아왔다. 만약 내 부탁을 준어준다면 본 천냥을 더 주마. 들어줄 수 있겠느냐? 개양은 인준의 행색을 한번 훑어보더니 대답했다. 소녀처럼 미천한 기생이 돈을 마다할 리가 있겠사옵니까? 부탁할 일이 무엇인지요? 내 듣기에 평양감사 이시훈 대감이 평소 너를 총애한다고 들었다. 다음에 이시훈 대감이 너를 찾아오거든 대감의 주머니를 몰래 뒤지거라 하면 상감마마께서 직접 하사하신 평안감사의 인장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훔쳐서 내게 주면 된다. 상감마마께서 직접 하사하신 평안감사의 인장이라 하셨습니까? 양은 뜻밖의 부탁에 놀라 되물었다. 그렇다. 그 인장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니 늘 몸에 지니고 다닐 것이다. 헌데 그것을 무엇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나쁜 일에 쓰시는 거는 아니니 걱정 말고 넌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잠시 후 개항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만한 일이야 어렵지 않지요. 며칠 후 개항은 자신을 찾아온 평안감사 이시훈이 술에 취해 잠이 들다 주머니에서 인장을 꺼내 인준에게 건네주었다. 인준은 그 길로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상감마마께서 하사하신 인장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평안감사의 목숨은 경각에 달렸습니다. 오호, 내가 어찌 그것을 손에 넣었단 말이냐. 내 재주가 참으로 기특하구나. 이시훈 이놈, 내 놈이 평안감사라는 직위만 믿고 나를 업신여겼다. 어디 두고 보자. 김진태는 인준이 건네준 평안감사의 인장을 받으며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 한편 평양감사 이시우는 뒤늦게 인장이 없어진 것을 알고 그날로 자리에 들어 누웠다. 당장 조정에 이 사실을 알려지기라도 하면 자신의 목숨은 부지하기도 어려울 것이었다. 상감마마께서 하사하신 인장을 잃어버렸으니 어찌 살기를 바라겠는가.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것이. 이시우는 식으면 전폐하고 속만 끓이고 있었다. 이는 필시 용병군수 김지태의 소행이다. 며칠 전 그자의 아들이 평양에 나타났다고 하더니 사람을 시켜 인장을 훔쳐난 게야. 그러나 이시우는 그 사실을 확인할 방도가 없어 난감하기만 했다. 말 그대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것이었다. 아버지, 소녀 설아이옵니다.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이시우는 하나뿐인 외동딸 설아가 쟁반에 죽을 받쳐들고 들어왔다. 아버지, 제발 일어나 진지 좀 보셔요. 벌써 며칠째 코끼리는 입에도 대지 않으시니 소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옵니다. 됐다. 거기 두고 나가거라. 이시훈의 심트렁한 말에 설아는 입술을 꼭 다물고 있다가 단단히 결심한 듯 말했다. 아버지께서 정 진지를 앉으신다면 소녀도 지금부터 물 한 모금 입에 넣지 않겠습니다. 이시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설아야, 말씀하세요, 아버지. 이시우는 어려서부터 어미 없이 자란 딸의 애처로 기쁜 한숨을 쉬었다. 이런 말이다. 미안하구나. 내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 이시우는 인장을 잃어버린 이야기와 그것이 영병구스 김지태의 소행이란 것을 자신의 의중에 딸에게 낱낱이 이야기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설아는 입가에 빙긋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아버지, 왜 진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소녀에게 방도가 있사옵니다. 설아는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가 무어라 귓속말을 속삭였는데 딸의 말을 듣는 이시우는 얼굴에 점차 화색이 만면해졌다. 다음날 이시우는 인구 고을 군수들에게 사령을 보내 소집령을 전달하였는데 영명군수 김진태에게만은 참석하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는 글을 따로 덧붙였다. 김진태는 왠지 깨름칙하여 아들 인준을 불러 상의하였다. 내가 보기엔 내가 꼭 그 자리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 아버지, 어려우시겠지만 꼭 가시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이것은 어차피 아버지를 불러드리기 위한 것이옵니다. 내 생각도 그렇다면 아무래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구나. 김지태는 못마땅한 듯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가실 때에는 필히 인장을 지니고 가십시오. 아마도 인장을 내놓아야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서슴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되돌려 주십시오. 아니 어찌 얻은 인장인데. 하지만 인장보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필히 인장을 가지고 가십시오, 아버지. 며칠 후 김진태는 평양으로 갔다. 평양 함자 이시우는 군수들을 맞이하여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김진태가 쫓아가자 평소와 다르게 맞이하며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직접 술까지 따라 주었다. 김진태는 이시훈의 환대가 석연치 않았으나 모른 척하고 있었다. 이시훈은 그간의 안부를 다정하게 물으며 이것저것 음식을 권하는 등 김진태를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오히려 주위 사람들의 어리둥절을 할 정도였다. 한창 잔치의 흥이 무르익어갈 무렵 벼랑간 밖에서 소란소란 소리가 들려왔다. 불이야! 불이야! 모두들 놀란 표정으로 서로 쳐다보고만 있는데 하인 한 명이 급히 이시훈을 찾았다. 딸이, 날이 큰일 났사옵니다. 영과정에 불이 났다 합니다. 영과정은 평양 대동강에 위치한 명소인데 많은 문사들이 풍류를 즐기는 유명한 곳이었다. 이시우는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 가봐야겠소. 김군수, 잠시 내 도포를 맡아주시오. 이시우는 자신의 도포를 벗어 김진태에게 건네주고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버렸다. 순식간의 일이라 김진태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 참, 이고로군. 평안감사가 돌아와 인장이 없어졌다 가하며 나를 문책하려는 속셈이려구나. 김진태는 퍼뜩 정신이 들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인장을 이시훈의 도포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시훈이 돌아왔다. 그는 김진태에게
보포를 돌려받아 입으며 주머니에 인장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만면에 특이의 미소를 띄었다. 다행히 불은 그다지 크지 않았소이다. 괜히 잔치의 흥을 깨꾸려. 여봐라. 어서 음식을 더 내오거라. 이시우는 한한 오글로 크게 소리를 쳤다. 그날 저녁 이시우는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김지태와 마주 앉았다. 지난 일은 다 잊고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선 내 인장을 돌려주어서 고맙소. 이시훈의 말에 김지태의 낯빛이 사색으로 변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니요. 그런 뜻을 한 말이 아니요. 난 단지 어떻게 내 인장을 가져갔으며 또 오늘의 일을 어찌 짐작하고 인장을 다시 가져왔는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이요. 이시우는 전에 없이 친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실은 저에게 아들놈 하나가 있는데 이 모두가 그 아이의 계략이었습니다. 오호라, 그래요. 실은 나도 딸 자식의 꾀로 오늘의 인장을 되찾은 것이오. 이시우는 김진태의 아이들의 지혜에 감탄하여 호탕하게 웃었다. 그래, 아들은 올해 몇이나 되었소? 20입니다. 그래요? 젊은 사람이 어지간히 영특하구려. 그러고 보니 우리 자식 덕에 톡톡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보시오, 김군수. 자식들의 홍기도 꽉 찼으니 우리 이번 기회에 사돈을 맺는 것이 어떻겠소? 아니, 그리 항송한 말씀을. 내 생각엔 이 모든 일이 다 하늘의 뜻인 것 같소. 만약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리 마주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일. 그러니 한시바삐 혼인날을 잡아 두 아이를 맺어 줍시다. 대강과 사돈 맺는 것은 저희 가문의 영광이지요. 김지태는 기꺼이 승낙했다. 일이 좋은 날 술이 빠져서는 안 되지. 여봐라, 주한상을 찾아 내오거라. 하마터면 평생 미워하며 지낼 뻔했던 이시훈과 김지태는 지혜로운 자식들 덕에 지난날의 감정을 모두 잊고 사돈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네, 나으리. 마침 좋은 방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어서 두시지요. 올선댁은 눈웃음을 지으며 선비를 방으로 안내했다. 선비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는 문 밖으로 쏟아져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갈 길이 멀었거늘. 선비가 혀를 차며 먹장구름이 잔뜩 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수십 명의 포자들이 뒤따르는 행렬이 주막으로 들어섰다. 맨 앞에서 길잡이를 하는 사람이 큰 소리로 주모를 찾았다. 이복의 주모! 충청부사 부임 행차일세. 비록 더 이상 행차가 어려우니 여기서 제일 좋은 방 하나를 마련토록 하게. 이를 어쩝니까요? 제일 높고 좋은 방에는 방금 손님이 들으셨는데요. 주모는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하였다. 이런 답답한 사람을 봤나? 충청부사 날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누군지 당장 방을 비우라고 하게. 아이 참, 먼저 오신 분을 어찌 내쫓습니까요? 저 먼저 온 손님도 혼자이신 데다 보아하니 그립는 선비 같은데 두 분께서 하룻밤 같이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대신 나리께서 아랫목에 자리를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모는 대답을 듣지도 않고 당장 방 안에 있는 선비한테 양해를 구했다. 선비는 쾌히 승낙하여 따뜻한 아랫목을 내주었다. 충청부사는 젊은 나이에 벼슬에 오른 이번에 첫 부임길이었다 하여 잔뜩 긴장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껏 의기양양해 있었다. 충청부사는 부임지에 백성들의 환대를 받으며 성대한
잔치상을 받을 거라 부풀어 있었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비로 하룻밤 주막에서 그냥 보내고 들떠 있는 기분을 그만 상하고 말았다. 게다가 초라는 색의 선비와 하룻밤을 한 방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 더욱 불쾌하였다. 참, 주제의 양반이라고 갓 한 번 크군. 꼴을 보아하니 겨우 양반 족보 하나 얻은 모양이구먼. 충청부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선비를 바라보다가 거만하게 말을 걸었다. 혹 장기를 둘 줄 아시오? 이렇게 한 방에 지내게 되었으니 잠시나마 무료한 시간을 달래봅시다. 아, 예, 그러시지요. 선비는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부사가 반하대하는 것도 관여치 않고 미소를 지으며 존대하였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장기파는 서로 지고 이기기를 몇 차례 반복했다. 쉽사리 승부가 나지 않을 거라 여겨졌던 충청부사가 장기하를 놓으며 말했다. 노인 양반 장기 꽤나 주셨나 보구려. 오랜만에 족수를 만났소이다. 우리 이런 것도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통손명이나 하고 지냅시다. 난 이번에 묵가에 급제하여 충청부사로 임명된 김무사요. 노인 양반은 어디 사는 뉴시오? 충청부사는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예, 저는 회댁에 살고 있는 송생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젊으신 분이 부사라니 참으로 훌륭하시오. 충청부사는 선비의 말에 상했던 기분이 조금 누그러졌다. 어허, 이것도 무슨 벼슬이라고. 그런데 논 양반께서는 아직 벼슬결에 오르지 못한 모양이요. 그때였다. 나리, 부사나리. 밖에서 다급히 충청부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가? 저 나리, 잠시만 밖으로 나오시지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큰일이라도 난 듯한 목소리에 한껏 긴장이 되었다. 무슨 일인데 안으로 들어와 고하지 않고. 충청부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밖으로 나갔다. 날이 큰일 났사옵니다. 글쎄 방에 있는 선비께서. 선비? 아, 그 노인 양반만이냐?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어쨌다고 이렇게 호들갑이냐? 지금 막 그 선비를 모시고 온 마부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번에 이조판서에 오른 우암 송시열 대감이랍습니다. 충청부사의 얼굴이 금세 낯빛이 변했다. 때는 효정 8년, 효정은 청의 간섭으로 오래 꿈이었던 북벌에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형의 동정을 살피며 때가 오기만 기다렸던 효정은 청나라의 섭정인 예친왕이 다니곤 죽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제서야 자신의 염원이었던 불보를 실행시킬 때가 왔다고 여긴 효정은 곧 송시열을 조종으로 불렀다. 그러나 송시열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효정의 부름을 번번이 거절했다. 더 이상 조정의 일을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까닭이었다. 그러나 효종의 친서를 보내 이조판서에 제수하자 송시열은 신하된 자로 이를 거절할 수 없어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송시열은 초라한 행색에다 그를 따르는 이라고는 마부밖에 없었으니 누가 보아도 신임 이조판서 행차라고 여길 수가 없었다. 송시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신임 충청부사 역시 그 노인이 송시열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뭐? 뭐하라? 충청부사의 얼굴이 낯빛이 못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소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으리.
그런 줄 모르고 아랫목까지 빼앗았으니 충청부사는 멍하니 아무 말도 못하였다. 나의 방자함이 끝내 스스로의 목을 치는 꼴이 되고 말았구나. 이조판서로 물러보고 무리하게 굴었으니 파직은 물론이고 이제 무관으로서 길 또한 모두 무산되고 말겠구나. 가슴을 치며 통탄한 노릇이었지만 이제 와서 엎질러진 물을 도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 없이 한동안 마당에서 서성이던 충청부사는 무슨 생각이었었는지 굳은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섰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잠시 볼 일이 생겨서. 그런데 노인 양반께서는 회덕에 사신다고 하셨지요? 충청부사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말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덕에 사는 송씨를 만나니 반갑기가 그지없소이다. 뭐 그렇게까지 제가 사실 회덕에 오암 선생님 문화에서 잠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문득 그 시절이 생각나서요. 그렇습니까? 내가 그 문화생들을 다 알고 있는데 선생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아니, 되게 어찌 그분의 문화생을 다 안단 말이오. 실은 내가 그 오암 송시열이요. 송시열은 방글에 웃으며 말해야 했다. 그런데 벼랑간 충청부사가 벌컥 화를 내며 소리를 쳤다. 아니, 이 노인 양반이 실성을 했나? 듣자 하니 우리 오암 선생님을 사칭하며 다니는 자가 있다더니 바로 당신이었군 그래.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존망 높으신 분의 이름을 팔고 다닌단 말이오. 난데없이 충청무사가 호통을 치자 송시열은 아연해졌다. 오시오. 우리 선생님을 욕한 죄로 당장 묻고 싶었지만 노인 양반의 나이도 있고 해서 내 그냥 참는 게요.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했다간 용서치 않을 것이니 그리하시오. 그런 다음 충청부사는 발로 문을 뻥 차더니 주먹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소리를 쳤다. 여봐라. 어서 떠날 차비를 해라. 내 우리 선생님을 욕되게 하는 자와 하룻밤도 단 한시라도 같이 있을 수 없다. 못들 하는 게냐? 어서 서둘러라. 당황한 선수열은 멍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당으로 내려간 충청부사는 포조들이 채 정렬하기도 전에 말을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잠시 후 송시열은 혼자 너토리 웃음을 터뜨리며 박장대소를 했다. 참으로 오랜만에 인물다운 인물을 만났어. 어허, 그 부사 성질 한번 대단하구먼. 내가 역습을 당한 게야. 내가 당했어. 젊은 무사가 처음으로 벼슬길에 올라 한껏 의기충천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송시열은 나중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관리로서 거만한 행동을 삼가하라고 한마디 충고하라고 했었다. 그런데 사태는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말았다. 충청부사는 당당하게 송시열을 꾸짖고는 제 갈 길로 가버렸다. 당황한 것은 오히려 송시열이었다. 송시열은 충청보사의 임금인분에 다시 한 번에 간판하고 웃었다. 저 정도의 기지와 무공을 갖춘 자라면 장차 나라에 큰일을 맡겨도 손색이 없겠구나. 며칠 뒤 손시열은 한양에 도착하여 효정을 아련했다. 효정에 인재를 청구하라고 하자 송시열은 주막에서 있었던 일을 또렷하게 떠올리며 주저없이 충청부사 김무사를 제일 먼저 추천하였다. 오는 날 내외는 마당에 잔치상을 차리고 풍악을 울리며 새 아들을 기다렸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 말을 탄 새 아들은 풍악을 울리고
잔치상이 차려진 마당에 들어서면서 말에서 내리다 잘못하여 떨어져 그 자리에 모두 죽고 말았다. 잔치상이 차려놓고 풍악을 울리던 마당은 흥곡 소리가 가득 찬 초상집으로 변하고 말았다. 갑작스럽게 새 아들의 장사를 치르는 내외는 하도 억울하고 분해해 온님한테 찾아갔다. 온님, 이 온수를 갚아주십시오. 과거에 급제한 우리 새 아들의 목숨을 빼앗아 그 못된 귀신에게 온님께서 온수를 갚아주십시오. 온님은 어처구니가 없는 얼굴로 내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자네들 아들 셋을 한꺼번에 잃더니 실성을 한 것인가? 나는 이고을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지 영라대왕이나 귀신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아니야. 내외는 힘없이 온님 앞에서 물러나왔다. 내외가 울고불고 하는 나가는 것을 보니 온님은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어지, 귀신 한번 불러서 물어보기라도 해야겠다. 그러고는 이방을 불러들여 너는 오늘 쌀을 7번을 일고 7번을 씻어서 밥을 지어 밥상에 셋을 방죽 옆에 다리에 차려 놓아라. 하고는 먹을가라 글밭 하나를 써서 이번에는 담이 큰 사령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너는 이 글을 오늘 밤 자정이 되면 방죽 옆 다리 위에 밥상에 받아놓고 있는 늙은이가 있을 테니 그에게 보여드려라. 오님, 오님이 말한 대로 정성스레 밥을 지어 방죽 옆에 다리에 놓아놓고 자정이 되자 담이 큰 사령이 오님이 쓴 글발을 가지고 다리로 갔다. 다리에는 과연 오님이 말한 대로 밥상 앞에 놓인 늙은이 셋이 앉아 있었다. 새 늙은이는 글발을 읽고 나더니 시작하던 김에 대접도 잘 받았고 우리가 아무리 염라대왕이지만 남의 마을에 왔으니 이 마을의 온님을 만나보고 가는 것도 괜찮은 일이겠지 하고 중얼거리더니 사령의 뒤를 따라 온님에게로 왔다. 온님은 한밤중에 염라대왕을 방한해 보시게 되었다. 그리고 다짜고짜 물었다. 아무리 사람 목숨을 다루는 염라대왕이시지만 과거에 금방 급제한 젊은 목숨 셋을 그것도 한꺼번에 빼앗아가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너무나 함부로 다루는 처사가 아닙니까? 어허, 원님, 우리가 함부로 사람 목숨을 다루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생명이 다 된 사람만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막집 두뇌의 새 아들의 명도 다 태웠단 말씀입니까? 아무렴요. 아니 어떻게 새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고도 나서 똑같이 명이 다 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온 세상에 희한한 일도 다 있습니다. 어허, 아직 모르시는군요. 주막집 내에 죽은 새 아들은 사실은 주막집 내에게 온수를 갚으려고 환생한 새 유기장수였습니다. 전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려드리지요. 20여 년 전 일입니다. 유기장수 셋이 그 두 뇌가 주막에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뇌가 밤중에 유기장수들을 죽이고 그 돈을 빼앗은 뒤 시체를 마구간에다 묻었지요. 온통하게 죽은 유기장수 셋은 온수를 갚기 위해 주막집에 내 아들로 태어나 귀여운 자식으로 기쁨을 주었다가 갑자기 죽음으로써 두 뇌의 가슴에 슬픔의 칼을 꽂은 것입니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새 늙은이는 자취를 감추었다. 이튿날 원님은 사령들을 보내어 산깁스
주막집의 마구간에 파보도록 하였다. 그랬더니 과연 염라대왕이 말한 대로 유기장수 셋의 시신이 썩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원님은 곧 주막집 내외를 잡아들여 벌을 내렸다. 왜 하필 그들들만 꼭 집어서 벌을 주고 직접같이 빼앗은 후 군역에 충닥도록 했을까? 그 배경에 대해 사관은 다음과 같이 기록에 남기고 있다. 겸사보 홍윤군과 궁인 홍씨의 오라비로서 사랑을 받아 퍽 교만하였다. 해주의 말 조련하러 갈 적에 유군도 참여했는데 유실과 윤길 등이 그가 천인이기 때문에 예로 대답하지 않았으므로 유군이 원망을 품고 먼저 와서 몰래 아뢰니 임금이 이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이었다. 말하자면 임금이 사랑하는 호궁의 오빠의 출신이 천하다 하여 대접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대신 복수를 해준 셈이었다. 홍유균에 대한 세종의 배려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조선 중기 신화 잡록집인에 그와 관한 내용이 이렇게 전하고 있다. 척실 홍씨의 오라비 홍유균이 총애를 얻어 임금을 입다가만 헌옷을 반드시 그에게 내려주라고 했다. 그가 일찍이 겸사보게 되었을 때 임금이 거동하다가 연을 끄는 말을 다리에 저는 것을 보고 까닭을 물으니 연을 끄는 말을 유군이 타고 다리를 저는 말로서 대신 연을 끌게 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임금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일 대간이 이 일을 한다면 반드시 그 경에 처할 것이니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그런 다음 홍은빈에게 걸어서 돌아오려고 하였다. 그 뒤에 대간이 이를 듣고 홍유근을 뵈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임금은 놓아주고 그를 한평생 보지 않았다. 이 글에 등장하는 척실 홍씨는 소용 홍씨를 지칭했다. 소용 홍씨는 세종이 태종의 3년상을 끝날 무렵 얻은 첫 후궁이었다. 홍씨는 원래 천민수신이었는데 궁녀로 있다가 세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다. 그녀의 오라비 홍유부는 동생이 왕의 청애를 얻고 있는 것에 기대어 매우 교만하게 했던 모양이었다. 그래서 왕의 연을 끄는 장마를 자신이 타고 다니는 건방진 행동을 했는데도 세종은 그의 대를 덮어주려 했던 것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관원에서는 홍유균에게 죄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말했다. 사직 홍유균은 오랫동안 사복의 직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장마는 인신으로 탈 수 없는 것에 물을 바가 아니온데 본월 19일 고동하오실 때 감히 장마를 탔으니 그 불견함에 이어서 더할 것이 없습니다. 듣는 자, 보는 자가 놀라지 않음에 없음에 전하께서는 특히 오랫동안 시종 한 사람에 하여 법으로 처단하지 않고 다만 그 직임을 파면하였으니 이는 신등에 통분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라 일국의 시민으로 모두 실망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신등을 바라옵건대 홍유빈의 불경죄로 유사를 내리시고 고문하여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 신민의 바람에 답하시며 강산에 매우 다행이겠나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세여종은 홍익의 지첩을 해소하려고만 하였다. 이에 사연부에서는 다시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자 세종이 이렇게 말했다. 유구는 본시 그런 사리를 모르는 자다. 어찌 유승코 하겠느냐. 다만 제가 받은 사복씨의 말을 바꾸어 탈 수 있는 예만 알고 있을 짓을 한 것이었다. 이제 이미 직위를 파면하고 또 직접까지 거두었는데 어찌 죄를 더하겠는가. 결국 이 사건의 홍유부는
그가 원하는 곳에 유배시키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낙향하여 살도록 하는 선에서 끝난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뒤 홍윤규는 모치상을 당하자 유배에서 풀려졌다. 이에 대해 사원부에서는 모치상이 끝난 후에 다시 유배지로 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세종은 그냥 풀어주라고 명하였다. 청이하던 소영홍 씨 때문이었다. 세종이 홍씨에게 빠질 때에는 소영왕후가 광ton대군을 이어 임신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하필 아내가 임신할 때 궁녀에게 한눈을 판 셈이었다. 소영홍 씨는 세종의 승은을 입었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래도 세종은 이후에도 10여 년 동안 소영홍 씨에 대한 예정을 이어갔다. 소영홍 씨 말고도 세종은 11명의 여인을 더 취했으니 호궁의 수도 아주 많은 편이었다. 그 여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세종의 여성 편력을 알아보자. 우선 좀 특별한 경우부터 언급해본다. 세종 후궁의 명칭을 살피다 보면 다른 왕자들에게서는 보지 못한 특별한 호칭들을 발견할 수 있다. 상심, 송씨, 사기, 차씨, 상식, 황씨, 전찬, 박씨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후궁의 칭호를 얻지 못하고 내명부 상궁의 벼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상심, 송씨나 사기, 차씨는 옹주를 낳았는데도 후궁 서치를 받지 못하고 특별상궁에 남아야 했다. 왜 그랬을까? 나인이 아닌 상궁이 승을 입은 경우에는 후궁 첩지를 내주지 않는 것이 규정에 있었다. 궁녀는 대개 궁궐로 들어온 지 15년이 지나서야 정식 나인이 되고 30년이 지나야 상궁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상궁은 적어도 나이가 30대 중반이었다. 그 때문에 상궁은 시집을 가지 않았으나 처녀로 취급하지 않았고 그래서 상궁은 승은이 입어도 후궁 첩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규정을 만든 장부인이 세종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신이 그런 규정을 만들었으니 왕의 자손을 낳았다 해도 어쩔 수 없이 상궁의 신분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를 놓고 보면 세종은 상당히 원칙주의자였다. 그렇다면 세종이 취한 상궁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 우선 상침 송씨는 세종의 잠자리를 살피는 상궁이었다. 대개 왕들은 자기 주변의 상궁들을 잘 취하지 않는다. 상궁은 이미 나이가 많고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였다. 그 전문가를 한 명 길러내는데 3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궁궐에선 귀한 존재이기도 했다. 그래서 쉽게 후궁을 만들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대전상궁, 그 중에서도 침실을 돌보는 상침인 경우에는 아주 은밀한 비서나 마찬가지였다. 조선왕들은 대개 그런 상궁들과 동침하는 법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유독 세종은 상궁들을 많이 취했다. 이는 조선 왕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상황에 해당된다. 사기, 차씨 또한 마찬가지로 상궁이었다. 명칭이 사기라고 부르기도 하였지만 대개는 상기라고 했다. 상기는 대전 문서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 상궁이었다. 그런데 세종은 이 문서 상궁도 취했다. 세종이 차씨를 취한 것은 1429년이었다. 이후 차씨는 옹주를 낳았는데 불행히도 그녀의 딸은 1431년에 2살의 나이로 죽었다. 그녀의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14년 뒤인 1444년 7월 10일에 연생전에 번개를 맞았는데 그녀는 그 아래에 있다가 벼락을 맞고 죽고 말았다. 상식 황씨는 대전의 임금의 수라를 챙기는 지밀 상궁이었다. 그녀 역시 임금과 가장 친밀한 비서 중 하나였는데 전찬 박씨는
임금의 책 심부름하는 상공이었다. 이렇듯 세종은 음식과 책, 이부자리, 문서 등을 관리하는 가장 근거리에서 사생활을 거두던 상공들을 모두 취한 셈이다. 이런 일은 조선 왕 중 누구도 행하지 않는 일이었다. 이외에 정식 후궁들의 이력도 좀 특이하다. 세종에게 한남군, 수충군, 영풍군 등 세 아들을 낳아준 혜빈 양씨는 원래 세자향의 병을 돌보던 궁녀였다. 세자향이 아플 때 동궁을 드나들던 세종의 눈에 띄어 호궁이 되었다. 또 소원항 또 소원항후 다음으로 자식을 많이 낳은 신빈 김씨는 원래 중궁전의 궁녀였다. 13살의 나이로 궁인에 들어와 막 정식 나인이 되어 중궁전에 배치되었는데 중궁전을 오가던 세종의 눈에 든 것이었다. 태종처럼 세종도 아내의 궁녀에게 눈독을 들인 꼴이었다. 사실 이런 일은 왕비가 가장 싫어하는 일 중 하나였다. 왕비 전의 궁녀는 왕비의 수종 노릇을 하므로 왕비도 매우 아끼는 존재였다. 그런 존재가 역적이 되었다는 것은 왕비로서는 무척 괴롭고 서글픈 일이었다. 이들 후궁 외에 영빈 강씨, 귀인 박씨, 귀인 채씨, 수기 조씨 등이 있었다. 이들 중 정식으로 간택을 거쳐 예식을 치르고 호궁이 된 사람은 귀인 박씨와 귀인 채씨 두 사람이었다. 이 두 사람은 후궁 책봉된 것은 1424년 10월 26일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자녀를 낳지 못하였다. 간택되어 정식 후궁이 되었지만 새로운 간택이 되어 정식 후궁이 되었지만 세종의 사랑을 받지 못한 듯하다. 후궁이 되었을 때 이들은 공주로 불렸는데 귀인 박씨는 장희공주, 귀인 채씨는 명희공주로 불렸다. 조선 후궁 중에 공주로 명칭을 쓴 사람은 이들이 마지막이었다. 영빈 강씨와 수기 조씨는 궁녀 출신으로 보인다. 이렇게 세종의 여인들을 살펴보면 세종은 말릴 수 없는 사랑꾼이었던 것 같다. 어쩌면 세종이 마흔 이후에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데도 이런 성향에 영향이 미친 게 아닌가 싶다. 타고난 사랑꾼인 세종에게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어쩌면 세종의 뛰어난 인품에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는 자신이 취한 여인은 절대로 벌리는 일이 없었다. 역적이 딸이 된 아내도 자신에게 청탁을 하다가 혼쭐이 난 궁녀 출신의 후궁도 나이 먹고 이미 중년이 된 상궁 출신도 절대로 벌리는 일이 없었다. 또한 그의 여인들은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 일도 만들지 않았다. 요즘 말로는 어장관리를 꽤 잘하는 편이었다. 어쨌든 그는 여러모로 팔방미인이었던 것은 분명하다.